자, 전 시간에 그 관리 방식을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관리 중에 그래도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아무래도 임대차 관리가 될 겁니다. 임대차. 이때 이제 임대차의 유형이라고 해서 319페이지 보시면 임대료를 어떤 식으로 받을 건가 이거에 따라서 크게 이제 세 가지 형태로 조임대차, 그 다음에 순임대차, 비율임대차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조임대차는 이제 주거용 부동산에 적합하다 이렇게 합니다. 순임대차는요 공업용 부동산에 적합하다. 비율임대차는요 매장용 부동산에 적합하다 이렇게 하는데, 자, 임대료를 그러니까 한 달이면 한 달 동안에 임대료를 얼마를 책정할 것인가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때 이제 조임대차라는 것은 한 달이면 한 달에 이렇게 볼게요. 한 달에. 자, 일단 부가사용료라는 게 뭐냐면, 부가사용료는 쓰면 쓸수록 더 내야 되는 것들 있죠. 예를 들어 수도요금, 전기요금, 가스비 이런 것들은 그 월세는, 임대료는 매달 똑같은 금액을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임대료에 포함하면 돼야 한대요? 안 됩니다. 얘네들은 많이 쓴 사람들은 많이 내야 되죠. 그러니까 별도로 고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외에는 다 조라는 게 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한 비용 외에는 다 임대료 포함시키는 겁니다. 한 달에. 자, 그래서 한 달에 한 60만 원씩 받겠다. 그러면 거기에는 다 아까 얘기한 부가사용료 같은 거 있죠. 이런 걸 뺀 나머지가 다 포함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순수한 임대료 외에도 경비 뺀 나머지를요 뭐 순수한 임대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 여기에 또 뭐라 하냐면 편익시설비라고 해서 우리 집 주인이 갖고 있는 그 뭐 시설에 대해서 일부 뭐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별도로 내야 되겠네요. 별도가 아니라 여기다 포함시켜야 되겠네요. 이렇게 어떤 공장을 임차한 자가 예를 들어서 그 건물 주인이 갖고 있는 그 건물에 대해서 뭐 교육시설로 활용한다. 그러면 이거 편익시설로 이용하는 거죠. 뭐 그런 거 다 포함시켜야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래서 편익시설비도 포함하고, 그리고 나머지 각종 부동산 세금이라든가 보험료라든가 유지관리비 이런 걸 다 포함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부가사용료 같은 거 외에는 다 포함시키는 형태를 뭐라고요? 조임대차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순임대차는 이것은 공업용 공장 같은 게 적합한데 매월 순수한 임료만 일단 포함하고 나머지 부동산 세금이라든가 보험료라든가 유지관리비 이런 것들은 당사자 간에 합의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보고 세금 내라고 하길래 나 싫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보험료를 나보고 내라고 하면 나는 다른 보험에 가입했는데요. 싫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 걔도 안 빌려주겠다 할 수 있겠네. 이런 식으로 자, 요거 마다 당사자 간에 합의하에 결정하는 겁니다. 이걸요 순임대차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비율임대차는요 이렇게 월이면 월, 그러니까 매장용 부동산에 적합한데, 예컨대 홈플러스에 새 들어있는 그 맥도날드가 있다면 애들이 장사가 잘 되는 이유는 맥도날드가 맛있어서 장사가 잘 될 수 있지만 그거보다도 워낙이 유동인구가 많으면 장사 잘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처음부터 매출액에 대해서 니들 매출액에 대해서 얘를 한 30% 정도를 그 임대료 내라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런 걸요 비율 임대차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리고 참고로 여기까지 물어볼 가능성은 없는데 이 세금까지만 포함시킨 거를 1차 순임대차 얘기합니다. 그 다음 보험료까지 포함시킨 걸요 2차 순임대차다. 유지관리비까지 포함하는 걸요 3차 순임대차 이렇게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3차 순임대차가 가장 많이 써먹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인의 선정 기준이다 해서 자, 부동산 가치를 증진시키려면 어떤 임차인들을 선정하는 게 부동산 가치를 높일 수 있냐.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매장용 부동산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사무실용이라든가 공업용 부동산, 공장 같은 게 있는데, 이 주거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자, 이 유대성을 기준으로 해서 임차인을 선정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다가구 주택이 있다면 이 세입자끼리 잘 어울려서 지낼 수 있냐 했죠. 요걸 기준으로 해서 해야 되지, 뭐 자꾸 왕따시키고 뭐 소득도 너무 차이나 그러면 다 나가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공실이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겠죠. 그 다음에 매장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가능 매상고를 중심으로 해서 가능 매출액, 예상되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 내가 3층, 4층짜리 상가를 하나 만들었는데, 건축했는데
1층에다가 횟집을 하나 새를 줬더니 이것들이 장사를 너무 엉망으로 하는 바람에 그 하도 장사가 안 돼서 팔이 날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수조도 막 을씨년스럽고 막 물고기도 죽어 있고 막 이러면 1층부터 죽는 거죠. 그러면 2, 3층도 임대가 안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되는 업체를 집어넣는 게 아주 가치를 높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실 공업용 같은 경우는 적합성. 그래서 뭐냐면 어떤 공장을 임차한 세입자가 이 공장을 쓰는데 아주 적합하다는 얘기죠. 용수도 끌어오는 게 딱 적합하고 주변에 사람도 채용하기 딱 좋고 그리고 물건 만드는 데 시설도 딱 적합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나가라면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임대료 막 올리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적합성을 기준으로 해서 선정하는 게 좋다. 그다음에 기타 한 장 넘기시면 자, 보험과 관련해서 부동산 관련 보험이 있는데 먼저 손해보험이라는 게 뭐냐면 뭐 부동산을 내가 임대사업 같은 거 하려면 보험에 가입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화재가 나거나 그럴 때 이제 보상받기 위한 보험을요, 손해보험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채무보험이라는 것은 첫 번째 줄 중간에 임차인, 고객, 방문자 이런 사람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보험 있죠. 이걸 뭐라고요? 채무보험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중개업 활동을 하시게 되면 중개업 하시게 되면 업무 보증이라는 걸 설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개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 1억 원을 보상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그 공제에 가입하거나 아니면은 보험에 가입하거나 공탁 같은 거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 이 법인 같은 경우는 2억 정도에 상응하는 보상해 줄 수 있는 이런 걸 가입해야 돼요. 이런 게 일종의 채무보험입니다. 이게 나중에 고객들이 입은 손해 같은 거 있죠. 이거를 보상해 주기 위한 일종의 보험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임대료 손실보험은 자, 어떤 임대업자가 있는데 그 임대 부동산이 불이 났다고 쳐볼게요. 그럼 불이 나면은 다시 또 건물 지을 때까지 2, 3년 걸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1, 2년 걸릴 수 있는데 그때까지는 임대료가 한 푼도 안 들어올 수 있네요. 그러면 나갈 비용은 굉장히 많은데 임대료가 한 푼도 안 들어오면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요 사이에 만약 불 같은 게 나면 요 사이에 임대료 같은 걸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이죠. 이런 걸요, 임대료 손실보험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그 밑에 건물의 내용연수라고 있는데 내용연수라는 것은 존속기간을 얘기합니다. 존속기간. 그래서 여기서는 간단히만 알고 계시고 나중에 감정평가론에서 이게 물리적 감가 요인이냐 아니면 기능적 감가 요인이냐 이걸 분명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간단히만 말뜻만 좀 하시면 됩니다. 먼저 물리적 내용연수라는 것은 그냥 건물을 가만 놔두게 되면 시간이 감에 따라서 노후화되고 마모되고 파손되고 손상될 수 있죠. 그래서 언젠가는 철거해야 될 겁니다. 이걸요, 물리적 내용수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냥 가만 놔두면 부수지 않는 이상은 무지 오래 500년이 넘게 걸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 500년 전에 건물 건축한 그 왕궁 같은 거 있죠. 그대로 있다는 것이 이게 바라고요, 물리적 내용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능적 내용수라는 것은 제 기능을 할 때까지의 기간이 있죠. 이걸요, 기능적 내용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기계는 한 달에 30개를 생산할 수 있는데 요번에 새로 출시한 기계는 한 달에 500개를 만들 수 있는 기계가 출시됐답니다. 그럼 우리 회사 기계는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얼른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이런 거를 기능적 내용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 내용수라는 것은 수익이 비용보다 큰 기간이죠. 이걸요, 경제적 내용수라는 겁니다. 원룸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새 건물일 때는 수익도 많고 그리고 나가는 비용도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시간이 꽤 지나면 건물 자체가 낡고 노후화되죠. 그러니까 임대료도 하락할 것이고 임대도 안 되죠. 그리고 툭하면 뭐 고장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비용이 더 커질 수 있죠. 그럼 얼른 철거해야 됩니다. 이런 걸요, 경제적 내용수다. 그러니까 수익이 비용보다 큰 기간을 뭐랄까요? 경제적 내용수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행정적 내용수는 정부가 갑자기 철거하랍니다. 아니면요, 뭐 세법 같은 거 적용할 때 뭐 기간을 정할 수 있죠. 이런 거를 행정적 내용수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건물의 수명주기다 해서 사람도 태어나서 언젠가는 사망할 겁니다. 그래서 건물도 태어나서 언젠가는 지구상에서 없어지겠죠. 그래서 요 사이를 그 생애주기라고 하는데 먼저 전신 안노폐다. 이렇게 전신 안노폐 이렇게.
자, 먼저 이 전개발 단계, 신축 단계, 안정 단계, 노후화 단계, 완전 폐물 단계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전개발 단계는 이제 무슨 건물을 지을 건가 이제 고민하고 아이디어도 창출하고 그다음에 전문가한테 그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하는 단계를요 전개발 단계다. 그리고 건물을 완성한 단계를 신축 단계다 해줍니다. 그리고 상당 기간 동안은 안정적으로 큰 뭐 수리 같은 거 할 필요 없이 이게 유지될 겁니다. 이걸요 안정 단계다. 그러다가 어느 기간이 지나면 노후화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다가 자, 그 철거 직전의 단계를요 완전 폐물 단계다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굳이 물어본다면 이 두 가지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신축 단계에서 물리적으로나 아니면은 그 기능적으로 물리적 기능적으로 유용성이 최고다 이렇게 합니다. 유용성이 최고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자 아무래도 그 신축했으니까 물리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최고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안정 단계에서 경제적 유용성이 최고다 이렇게 합니다. 요거 약간 이해가 안 가는데 자, 이 안정 단계가 이제 주변에 있는 나중에 이제 감정 평가할 때 안정 단계에 접어들었을 때 주변에 있는 부동산들이 성숙 단계에 접어든 단계입니다. 성숙기. 주변에 있는 시장을 딱 보면 성숙기 때가 가치가 가장 높거든요. 그래서 이때가 경제적 가치가 가장 높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안정 단계일 때 개조라든가 수선 이런 걸 이때 하는 게 효과적이지. 이미 노후화 단계에 접어들게 되면 결국은요 돈만 더 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좀 건강할 때 조금 더 아프고 그러면 얼른 병원 가서 이제 그 치료받고 해야 되지. 그냥 방치해 놓고 있다가 노후화 단계 접어들었을 때 하게 되면 한쪽에서 그 아픈 걸 고치면 또 다른 게 또 막 합병증이 생기고 그러죠. 그러니까 오히려 비효과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안정 단계일 때 이런 거 하는 게 효과적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 정도 정리하시고 자, 이번에는 문제를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322페이지에 부동산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아래쪽에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 관리는 부동산의 유용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상의 여러 가지 재반 조치를 취함으로써 법적인 보장을 확보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공법상의 하자가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치유하고 이런 걸 답을 하고요. 법률적 측면의 관리다 해줍니다. 2번 볼게요. 시설 관리는 아까 얘기한 대로 현 시설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정도 있죠. 운영하는 정도의 소극적 관리를 얘기합니다. 부동산 시설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것으로 시설 사용자나 기업의 요구에 따르는 소극적 관리, 이걸요 시설 관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자가 관리 혹은 자기 관리, 직접 관리 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자가 관리 방식은 위탁 관리 방식에 비하여 아무래도 기밀 유지가 유리하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이 아무래도 자기가 주도적으로 하는 거니까 신속할 수 있다.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임차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총수입, 다시 말하면 매출액, 매상고에서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지불했다면 이는 임대차의 유형 중에 비율 임대차에 해당된다. 아까 홈플러스에 새 들어있는 그 맥도날드 생각하시면 됩니다. 5번 볼게요.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 관리는 대상 부동산의 물리적, 기능적 하자의 유무를 판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일단 물리적 측면이라는 게 보통 이제 노후화되고 마모되고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를 좀 뭐 고치고 수리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기능적인 하자가 있다. 예를 들면 설계가 불량이라든가 이런 걸 기능적 하자라는 겁니다. 이런 거를 그 고치고 수리하고 교체하고 이런 건 다 경제적 측면이라기보다는 기술적 측면의 관리입니다. 기술적 측면의 관리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24페이지 보시면 부동산 마케팅론이라고 있는데 요거 하라고 있습니다. 자, 마케팅은 이렇게 자, 어떤 기업이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의 총체적인 경영 활동 이런 걸요 마케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매보다도 훨씬 넓은 개념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324페이지. 자, 부동산 마케팅론에서 한 문제를 물어보는데 자,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산자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비자나 이용자에게 유통시켜서 수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일련의
체계적인 시장 활동 있죠. 그러니까 그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총체적인 활동, 이거를요 마케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넓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마케팅 환경이라고 있는데, 마케팅 환경은 크게 이제 미시적 환경이라는 게 있고 거시적 환경이라고 있는데, 자, 미시적 환경은 마케팅 관련돼서 직접 부딪히는 집단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누구를요? 여기 보면 경쟁업자, 순서대로 경쟁업자를 좀 잡아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일반 공중을 대상으로 각종 마케팅 전개할 겁니다. 그리고 자, 정부 입장에서는 자꾸 세금도 걷고 규제 같은 거 하기 때문에 이걸요 직접 부딪히는 집단을요 미시적 환경이다 해줍니다. 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거시적 환경이다. 그래서 뭔가 딱딱 와닿지 않는 두루뭉실한 환경들 있죠. 사회, 문화, 제도, 정치, 경제 이런 것들 있죠. 자연 이런 거 다 뭐라고요? 거시적 환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 한 문제를 물어보는데 여기서 거의 마케팅 전략이라는 거에서 시험에서 물어봅니다. 마케팅 전략. 그래서 325페이지 오른쪽 맨 아래 보니까 자, 마케팅 전략이 있는데 여기는 크게 맨 먼저 자,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 얘는요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다. 고객 점유 마케팅.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관계 마케팅 전략.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하는데, 자, 먼저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은 요거는 이제 어디 갔어요? 이 공급자를 중심으로 하는 마케팅 전략입니다. 공급자를 중심으로 하는. 그러니까 자, 예컨대 이 공급자 대림 산업이 있다면 대림 산업 입장에서 마케팅 부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책상머리에 쭉 앉아서 시장을 여러 가지로 쪼갠 다음에 우리가 요 시장에 치고 들어가서 이런 물건을 팔아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잘 작전 짜는 걸요 시장 점유 마케팅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고객 점유 마케팅은 이제 소비자를 중심으로 하는 마케팅 전략이다. 그래서 소비자들의 구매 행태가 있을 겁니다. 그걸 중심으로 해서 그때마다 적절한 전략을 구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고객 점유 마케팅이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쌍방을 중시한다 할 수 있는데 잠시 하기로 하고,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건 그야말로 공급자를 중심으로 하는 마케팅 전략입니다. 요거는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맨 먼저 STP 전략이다. 영어 앞자리 따서 STP 전략과 STP를 구현할 수 있는 4P 믹스 전략,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전부 다 앞자리 따서 자, 맨 먼저 S라는 것은 뭐냐면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해서 분리하다, 나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여러 가지 형태로 쪼개볼 수 있겠네요. 이걸요 시장을 세분화시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컨대 대림산업이란 회사가 이 편한 세상이라는 아파트도 짓고 있고 상가도 짓고 각종의 토목공사라든가 이거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프렌트 산업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중견 건설업체인데, 얘네들이 이제 마케팅 부서에서 시장을 여러 가지 형태로 인구 경제학적 특성에 따라 쪼개볼 수 있을 겁니다. 예컨대 지역에 따라 쪼개볼 수 있네요. 서울의 부동산 시장, 동탄의 부동산 시장, 아니면 진주의 부동산 시장, 광주의 부동산 시장 이런 식으로 쪼개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용도에 따라서도 쪼개볼 수 있는 겁니다. 주거용 부동산 시장, 상업용 부동산 시장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같은 아파트라 하더라도 규모에 따라서 대형 아파트 시장 아니면 뭐라고요? 소형 아파트 시장 이렇게 쪼개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자 질에 따라서도 같은 20평대 아파트라도 초호 아파트 시장이 있는가 하면 서민 아파트 시장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구분할 수 있겠네요. 이런 걸 시장을 쪼개본다 이렇게 합니다. 쪼개본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할 것은 타겟 마켓이라고 해서, 타겟이라는 것은 목표라는 얘기입니다. 표적. 그래서 그러니까 표적 시장을 선정하는 거 있죠. 이걸 표적 시장을 선정한다 혹은 선점한다, 똑같은 표현들입니다. 자, 표적이 될 만한, 목표가 될 만한 시장을 선정할 필요가 있네요. 이걸 뭐라고요? 타겟 마켓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그 대림산업 입장에서
동탄 제2신도시가 들어선다고 하길래 이 동탄 신도시를 타겟으로 하겠다, 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용도는 아파트 시장을 공략하겠다. 규모는요 50평대의 대형 아파트로 승부하겠다. 그 다음에 질은요 자 초호화판으로 해서 들어가겠다. 이렇게 해서 이 세 군데 시장 내에서 목표가 될 만한 시장을 치고 들어가는 거죠. 이걸 뭐라고요? 표적 시장을 선정한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해야 될 것은 포지셔닝 전략이라고 해서 이거를요 이 차별화 전략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차별화. 그러니까 자, 이 지역에서 이제 대림 아파트 지으려고 하는데 남들하고 똑같이 아파트 짓게 되면 큰 돈을 못 버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지역에 미장원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아줌마가 남들하고 똑같이 미장원을 운영하게 되면 큰 돈을 못 벌 겁니다. 그래서 뭔가 있어서 뭐 파마를 아주 잘한다든가 뭐 시설이 좋다든가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하지 뭐 남들과는 차이를 줄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해야 되겠죠. 이걸요 차별화 전략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차별화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 중에 하나가 4P 믹스 전략입니다. 요거는 앞자리 전부 P자를 따서 이것도 4개 P가 붙어 있다 해서 4P 전략이다. 그래서 맨 먼저 프레이스 전략이다 해갖고 이걸 유통 경로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로 전략이다. 그래서 자 여기다 지은 그 아파트를 어떤 식으로 팔을 건가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형태로 그래서 어떤 유통 경로를 통해서 팔을 건가. 그러니까 자 이 직접 팔을 건가 아니면 그 중개업자를 통해서 팔을 건가 아니면은 그 분양 대행사를 통해서 팔을 건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근데 우리 맥주 같은 경우는 다양한 유통 경로가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 이제 그 부동산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다 틀린 부동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직접 보고서 거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하나 직접 보고서. 맥주 같은 거는 전국 어디 가나 똑같은 거니까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있으니까 다양한 유통 경로가 있을 수가 있지만 얘는 그런 본질적으로는 하나하나 다 틀리기 때문에 직접 보고서 거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안산에 있는 부동산이다 그러면 안산 가서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결국 직거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뭐 도매상, 소매상 이런 것도 없는 거고 직거래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부동산 학자들은 이 부분을 유통 경로 전략 혹은요 입지 선정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제2 동탄 신도시 여기 이렇게 통과한다고 하길래 여기 들어선다고 하길래 우리는 5번 출구에서 내려서 도보로 한 15분 정도의 거리 요거를 입지를 선정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 있네요. 자, 두 번째는 이제 프로덕트 전략이라고 해서 이제 제품 전략을 얘기합니다. 제품도 남들과는 차이를 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번에 여기다 지는 아파트는 남들과는 차이를 두게 그 골프장을 단지 내에다가 골프장을 건설하겠다. 그래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부 다 골프 치게 하겠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요번에 짓는 아파트는 평면 설계를 통해서 그 가변형 벽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부엌이라든가 아니면 그 욕실 같은 거는 어쩔 수 없이 물을 쓰는 거니까 어쩔 수 없고 그냥 고정시켜 놓고 나머지는 벽을 막 움직일 수 있게끔 해서 만든 다음에 이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자, 이거 어떤 가구는 애가 10명이다. 그럼 방을 막 10개를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어떤 집은 애가 없다. 그러면 안방만 무지장 크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자, 이 그 소비자 욕구에 맞춰서 이 내부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하겠다. 자, 어쨌거나 남들과는 차이를 두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제품 전략이다. 그 세 번째는요 프라이스 전략이라고 해서 가격 전략을 얘기합니다. 자, 요번에 여기다 짓는 아파트는 그 일단은 고가 전략을 구사해서 일단 가격이 곧 품질이다. 이거 인식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은 고소득층을 겨냥해서 전략을 구사하다가 정이 안 되면 점점 낮춰가면서 일반인들도 이제 흡수하겠다는 얘기죠. 일반 저소득까지 흡수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가격 전략이다. 마지막으로 프로모션 전략이라고 해서 판매 촉진 전략이다. 요거는 이제 소비자한테 알리는 전략을 얘기합니다. 알리는 전략. 그래서 백날 뭐 TV라든가 신문에 광고해봐야 별 광고 효과도 없을 수 있죠. 특히 신문 같은 경우. 그래서 요번에 이렇게 해보자. 서울이라든가 수원 쪽에 이 과장급 이상 되는 분들, 과장급 이상 돼야 40대 정도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여유가 있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50평대 아파트 살 가능성이 있는 집단일 겁니다. 그래서 이 표적이 될 만한 집단을
어떤 형태로 선정해 갖고 그분들한테 편지를 발송하는 겁니다. 이걸 다이렉트 메일이라고 해서 DM이라는 겁니다. 그래갖고서 팜플렛 집어넣어서 광고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서 그 보내기만 하면 뭐 합니까? 안 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5번 출구 근처에다가 모델하우스 딱 집어넣은 다음에 지은 다음에 여기 왔다 가는 사람들한테는 추첨을 통해서 BMW 한 대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악착같이 와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전략을 구사하겠다는 얘기죠. 이걸요 판매 촉진 전략이다. 이렇게 해서 이 공급자를 중심으로 해서 작전을 쫙 짜는 걸 뭐란다고요? 시장 점유 마케팅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고객 점유 마케팅은 그야말로 소비자를 중심으로 해서 소비자의 구매 행태 있죠. 구매를 위한 행동과 태도를 중심으로 해서 전략을 구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분이 지나가다가 마네킹을 딱 보더니 저게 뭐야 하면서 신기하네 하면서 주목할 겁니다. 이거 어텐션이라다. 어텐션 주목한다 해줍니다. 그러다가 들어와서 요모저모 둘러보더니 특정 옷에 가서 자꾸 만작거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거는 그 옷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흥미를 느끼는 단계. 그래서 이걸 인터레스트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옷 갈아입고 나올 수 있죠. 그 거울 뒤에 보면 옷 갈아입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갈아입고 나와서 자꾸 막 흐뭇한 미소 같은 걸 치고 있다. 그러면 사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디자이어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카드를 꺼내는 걸 뭐라고요? 액션이다. 행동에 돌입한다는 얘기죠. 이게 일종의 아이다의 원리다 해서 자, 구매를 위한 행동과 태도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적절한 전략을 구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쫓아다니면서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하면은 짜증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옷은 이런 옷은 여기 있습니다. 패딩은 이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개만 하고 자꾸 빠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가 자, 만지작 거린다 어떤 옷에. 그럼 그 옷에 흥미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밑에 살짝 접근해서 그 어떤 셀링 포인트라고 해서 그 옷의 가장 중요한 장점 있죠. 이걸 부각시킨 겁니다. 이 옷은 그 탤런트들이 주로 입는 옷입니다. 그리고 미제 원단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합군이 좋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이 셀링 포인트를 제시한 다음에 옷 갈아입고 나오게 되면 마지막으로 충격을 주는 거죠. 이 언니 거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서 충격을 주는 이런 형태를 뭐라고요? 이런 식으로 전개하는 걸요.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관계 마케팅은 팔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팔고 나서도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를 계속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그 옷을 팔았으면 팔고 나서도 끝나는 게 아니라 가끔가다 전화도 하고 놀러 오라고 하시고 그리고 와서 지나가다 올라오시면 커피도 좀 대접하고 그다음에 고객들을 좀 모아서 가끔 여행도 좀 보내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죠. 아파트도 마찬가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 장기적이고 계속 지속적인 관계를 계속 맺는 겁니다. 그러면 브랜드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요 주변에 이제 그 세교 지역 이런 데다 이 편한 세상 아파트 짓게 되면 이 사람들이 좋은 얘기를 해줄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구사하는 걸 뭐라고요? 이거를 고객 점유 마케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만 이렇게 해서 기억하시고 지금 제가 얘기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쭉 정리하시면 됩니다. 328페이지 잠깐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기출문제. 자, 부동산 마케팅의 4P가 요 4개 요걸 4P라는데 4P 전략과 다음 부동산 마케팅 활동의 연결이 옳은 것은 기억본 보시면 아파트 단지 내에다가 자연 친화적인 실개천을 설치했다. 이거는 제품에 있어서 남들과는 차이를 두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제품 전략을 얘기합니다. 제품 전략이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적극 활용하겠다. 이거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팔을 건가 그런 얘기죠. 이거는요 경로 전략이다. 유통 경로 전략이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시장 분석을 통하여 적정한 분양가를 책정하겠다. 이거는 가격을 어떤 식으로 책정할 것인가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가격 전략을 얘기합니다. 프라이스. 그 다음에 주택 청약자를 대상으로 해서 경품 추첨으로 해서 가전제품을 제공하겠다. 이거는 소비자한테 어떤 형태로 알릴 건가 있죠. 이런 거니까 판매 촉진 전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그리고 그 오른쪽에 부동산 광고라고 있는데 여기는 용어 정도. 자, 330페이지 맨 위에 광고 매체에 따라서 신문 광고가 있는데 예를 들어 신문을 이렇게 펴보게 되면 한 면을 다 이용해서 광고할 수 있죠. 이런 걸 전면 광고다, 전시 광고다 해줍니다. 그리고 몇 장 넘기시면
따닥따닥따닥하게 있고 여기다가 보증금 얼마, 시설비 얼마 이렇게 해서 조그맣게 해서 광고하는 거 있죠. 이런 거를요. 안내 광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안내 광고. 그리고 거의 5번에 보니까 노벨티 광고라고 있는데 요거는 볼펜이라든가 열쇠고리 그리고 여름에는 부채 같은 거 조그만 부채 이런 거다 이제 광고를 넣어갖고 막 돌릴 수 있죠. 이런 걸요. 노벨티 광고다 해줍니다. 그래서 용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 그 마케팅과 관련돼서는 마케팅 전략 여기서 한 문제를 물어봅니다. 한 문제 거의.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고 자, 이번에는 이제 감정평가 알아보겠습니다. 감정평가에서는 토탈 6문제가 나옵니다. 6문제 나오는데 자, 일단 이제 구성하고 있는 내용은 크게 이제 그 세 가지 형태로 구성할 수 있는데 자, 이 부동산을 감정평가하려고 한다. 그러면 감정평가를 구성하고 있는 내용 크게 세 가지입니다. 맨 먼저 자, 부동산 기초이론이다. 감정평가의 기초이론이다. 여기서는 부동산 감정평가를 여러 가지 형태로 분류도 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가치가 어떤 형태로 이론적으로 결정되냐 이런 내용들을 쭉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살펴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실무적으로 직접 이제 평가하는 겁니다. 여기는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감정평가 3방식이다 해줍니다. 그래서 맨 먼저 자, 원가 방식이라고 해서 이 부동산을 만드는데 얼마가 들어갔냐 거기다가 적정한 이윤을 포함해서 가치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요 원가 방식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요와 유사한 놈이 최근에 거래한 적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차이점을 좀 수정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요 비교 방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미래 수익이 발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미래 예상되는 수익을 기초로 해서 지금 시점의 가치를 구하겠다. 이거를요 수익 방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 가지 방식이다. 이건 이제 실무적으로 이제 평가해 보겠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특히 토지하고 주택 등에 대해서는 이 가치를 구한 다음에 표준지 공시지가다 아니면은 개별 공시지가다 표준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 아니면요 공동주택가격 이런 걸 구한 다음에 이걸 기초로 해서 조세라든가 보상금을 책정한 데 써먹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쭉 규정하고 있는 게 가격 공시제도입니다. 공시제도. 자, 그리고 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부동산은 이런 부동산 이렇게 평가해라. 자동차는 이렇게 평가해라. 특허권은 이렇게 평가해라. 그 다음에 언제까지 평가해라. 그리고 평가를 잘못하게 되면 잘못한 게 아니라 무슨 그 불법을 저지르면 뭐 징역 살게 하겠다. 이런 거 다 규정하고 있는 게 감정평가 실시인데 여기서는 부동산마다 어떤 식으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냐 이런 거를 공부할 건데 어쨌거나 보통 여기서 보통 이게 6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이 부분에서 꼬박 한 문제씩 꼭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 문제를 제가 이제 정리해 드릴 거니까 그것만 잘 정리하시면 한 문제를 마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여기서 한 문제 이렇게 나오다가 요즘에는요 여기서 2문제 내지 한 3문제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도 한 2문제 내지 3문제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3문제 나오면 여기 2문제, 2문제 나오면 3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정리해야 되는데 이 감정평가 중에서 특히 수익 방식이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자, 장래 예상되는 편익, 수익 이런 걸 지금 시점의 가치로 바꿔놓겠다. 그런 논리이기 때문에 자, 장래 예상되는 편익 이런 걸 따지는 것도 좀 힘들 뿐만 아니라 지금 시점의 가치로 바꿔놓겠다. 이런 것도 더더욱 힘든 논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경우는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으로 하는 것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는요 자꾸 어려운 내용을 자꾸 공부하다 보니까 전체 내용이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것만 쏙 빼놓고서 공부해봐요. 그러면 아주 간편하게 그 공부할 내용이 딱 정해질 겁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경우는 얘가 한 문제 나오거나 어쩌면 안 나올지도 모르는데 이걸 가지고 무슨 2달, 3달 계속 이것만 가지고 저 공부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못 맞춥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그냥 공부 한자도 안 했는데 맞출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맞춰요? 그냥 찍어서 맞추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2가지 선택 방안이 있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후자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굳이 그 찍어서 맞추는 못 맞출지도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 시간이 있으면 다른 걸 공부하는 게 훨씬 낫다는 얘기입니다. 좀 쉬운 내용, 그다음에 암기를 자꾸 해야 되는 내용 있죠. 그런 걸 자꾸 맞춰서 점수를 높이는 게 중요하지. 굳이 어디 뭐 학문을 탐구하겠다는 자세로 아니면 대학원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으면 굳이 때로는 그냥 이제 뽑아내도 그냥 속과내도 그 합격에는 그 지장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가장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고, 자, 이번에는 볼게요. 자, 감정평가의 기초이론이라고 해서 336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감정평가가 뭐냐? 이거 좀 알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감정평가란 그 위쪽에 부동산 혹은 부동산 등 하는 게 정확하네요. 부동산 등에, 부동산 등. 그러니까 부동산뿐만 아니라 자동차 이런 것도 막 평가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형태가 없는 뭐 영업권이라든가 특허권 이런 것도 평가할 수 있고, 그리고 때로는요, 뭐 채권이라든가 주식 이런 것도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감정평가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이를 화폐액으로 표시하는 거, 이걸요 감정평가다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두 번째 줄 보시면 전문가의 의견이다. 그래서 바로 밑에 보니까 절대성이 배제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감정평가는 이제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평가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분들. 그래서 이분들이 평가한 게 무슨 절대성이 있는 거냐. 다시 말하면 평가사가 평가한 거대로 거래를 안 하면 뭐 징역을 살게 하겠다, 벌금을 물겠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이 사람이 의견을 표명하면 요걸 기초로 해서 여러 가지 의사결정 같은 거 하겠다 그런 얘기지, 이걸 가지고 절대성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감정평가의 필요성은 이제 잡다하게 나오는데 이것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예컨대 어떤 카스 맥주가 있는데 요거 한 병 있다가 쳐볼게요. 얘는 전국 어디 가나 가격이 거의 비쌀 겁니다. 전국 어디 가나. 그래서 전국 어디 가나 뭐 1,800원 한다. 그러면 서울에도 1,800원이고 부산도 1,800원, 제주도도 1,800원. 물론 아주 도서 상간 같은 경우에는 그 운반비가 들어가니까 좀 비쌀 수도 모르겠지만 거의 비슷하다닙니다. 그리고 거래할 때마다도 거의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3일 전에 거래할 때는 1,800원인데 요번에 거래할 때는 2,000원이고 그 다음에 거래할 때는 다시 1,600원으로 떨어지고 이러지 않겠죠. 그리고 자, 이 그 맥주를 구입하면서 사기당했다는 얘기는 별로 안 들어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1,800원짜리를 사기당해서 5,000원에 구입했다는 등, 아니면은 금매로 좀 싸게 거래했다는 등, 정부에서 뭐 수용을 당했다든 이런 건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 토지가 있다고 쳐볼게요. 토지가 한 평이 있는데 얘는 일단 전국 어디 가나 다 틀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래할 때마다 다 틀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토지 100평이 있는데 저번에는 10억에 거래했는데 요번에 거래할 때는요 12억에 거래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요번에 또다시 거래할 때는요 8억에 거래되기도 하고, 이렇게 거래할 때마다 다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토지는 그 자주 듣는 얘기가 토지를 구입하면서 뭐 사기당했다는 등, 예를 들어서 한 10억대의 가치가 있는 거를 20억에 구입했다는 등, 아니면 강매로 아주 강압으로 거래했다는 등, 아니면 금매로 좀 싸게 거래했다는 등, 정부에서 강제로 수용했다는 등 별의별 게 다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 자체가 상당히 불합리합니다. 상당히. 그래서 이걸 가지고 보상금을 책정하거나 아니면 조세를 부과하는 건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 분야에서 공부 좀 한 사람 있죠? 한 사람한테 적정한 가치를 평가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조세도 부과하고 보상금도 책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도 다양한 목적으로 쓸 수 있으면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감정평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감정평가의 기능이다 해서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거를 도대체 어디다 써먹으려고 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어디다. 그래서 여기에는 자, 정책적 기능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경제적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제적 기능이다. 그래서 정책적 기능은 그야말로 정부 정책을 수행하는 데 써먹겠다는 얘기입니다. 정부적. 이게 이제 주된 목적입니다. 자, 이게 주된 목적인데 부수적으로 이러한 기능도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때로는요, 시장을 실패하는데
시장 실패를 해결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장 실패를 비효율적으로 자원이 배분됐다 해주는데 어쨌거나 먼저 정책적 기능은 한 4가지 정도 하나, 2개, 3개, 4가지 정도 이게 가장 주된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 기능은 한 3가지 정도 한 놈, 2놈, 3놈 이렇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교재를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먼저 336페이지 맨 아래에 정책적 기능이다. 그래서 주로 이제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거를 어디다 써먹으려고 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에 관한 관리 규제다. 해서 우리 이제 공법을 공부하다 보면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이런 거 편성할 겁니다. 뭐 이런 거 하려면 어느 정도 그 지역의 시세 같은 거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한 어느 지역이 투기 과열지구다. 과열지구라는 얘기는 정상 지가 이상으로 막 급등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럼 정상 지가가 어느 정도냐 이런 걸 알고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지들 맘대로 막 판단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써먹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합리적인 손실보상이다 해갖고 이렇게 시장에서 아까 거래된 가격 있죠. 상당히 불합리한 가격을 가지고 보상금을 책정했다가는 돈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겁니다. 근데 돈을 조금 받은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겠죠. 막 낯들고 막 쫓아올 겁니다. 경운기 타고. 그래서 자, 안 되겠다. 이 분야에서 공부 좀 한 사람들인 감정평가사를 시켜서 적정한 가치를 판단하게끔 한 다음에 표준지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거 결정한 다음에 요거 위주로 해서 보상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법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서 법의 근거하에 책정한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보상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소송하려면 해라 이렇게 나온다면 아주 소송도 줄어들고 이런 게 오히려 합리적인 보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적정한 가격을 유도하겠다. 그 얘기는 예컨대 이제 평가사가 평가한 가격이 예를 들어 5억이라고 쳐볼게요. 5억인데 자 매도자가 팔려고 내놓은 가격이 7억이랍니다. 7억이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왜 평가사가 평가한 5억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비싸게 팝니까? 좀 싸게 파세요. 이렇게 유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거꾸로 자 평가사가 평가한 게 5억인데 매수자가 사겠다는 가격이 한 3억입니다. 그럼 거꾸로 매도자 입장에서 파는 사람 입장에서 야 이 사람아 평가사가 평가가 5억이나 되는데 너 거저 가져가려고 하냐? 돈 더 내라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적정한 가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유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그 적정한 가격을 유도한다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과세의 합리화다 해서 우리 이제 부동산을 이제 구입하는 과정이라든가 구입하는 과정에서는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처분하는 과정에서는요,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 얘는 그 취득한 금액이라든가 처분한 금액이 있을 겁니다. 실거래가. 이걸 기초로 해서 세금을 부과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 같죠?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신고하고 납부하는 조세인데 신고하라고 했더니 신고도 안 하고 납부도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럴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정부에서 정한 가격 있죠. 이런 걸로 세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가지고 있으면서 6월 1일 날 하루라도 갖고 있다. 그러면 재산세라든가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6억이 넘어갈 때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가지고 있으면서 부과하는 조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 1952년도에 1100평을 1,000원에 구입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구입한 금액이 1,000원이니까 1,000원에다가 10% 세금을 내라. 이런 말 같지 않은 소리 하면 돼야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걸 합리적으로 부과하려면 매년 우리나라에서는 개별 공시지가라든가 개별 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이런 거를 매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초로 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1,000원짜리가 요즘에는 개별 공시지가가 예를 들어서 100억이다. 그러면 100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거 있죠. 가장 합리적인 조세 부과 방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거고. 이게 가장 주된 목적이고,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먼저 부동산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다. 그래서 시장 실패라는 게 뭐냐면 비효율적으로 자원이 배분됐다. 이걸 시장 실패라고 하는데 이거는 자, 정책론에서 공부했는데 그 기억날라 모르겠는데 시장에서는 물건이 남아돌거나 모자라면서 누군가가 엄청난 초과 이윤을 챙긴다는 얘기죠. 그럼 누가 손해본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요 시장이 실패했다 해주는데 자, 만약에
만약에 그 평가사가 평가한 가격대로 거래가 자꾸 이루어진다면 초과 이윤이라든가 초과 손실 같은 거는 없을 수도 있을 겁니다. 없어질 수도 있겠죠. 예, 많이 없어지진 않지만 그러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거 아니냐. 예, 그 효율적으로 자원이 배분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3번 해볼게요.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과 유지다에서 자, 결국은 평가사가 평가한 대로 거래가 자꾸 이루어지고 한다면 투기 같은 거 많이 없어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거 아니냐. 그리고 내가 요번에 어떤 땅을 100평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이게 매도자가 제시한 가격이 자꾸 적정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평가사한테 돈 주고 저 잘 좀 평가해보라고 시켰더니 한 3억 정도 된답니다. 근데 평가사가 평가한 게. 근데 지금 나와 있는 가격은 2억 8천만 원밖에 안 된대요. 그럼 이런 거 좀 구입하려고 하겠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의사결정의 판단 기준이 있죠. 이런 걸 제시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주된 목적 이런 건데 부수적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 한 장 넘겨보시면 다른 거 안 해도 됩니다. 자, 지금부터 감정평가를 여러 가지 형태로 분류해 볼 건데 자, 먼저 거기 보시면 자, 평가 주체에 따라서 공적 감정평가라는 게 뭐냐면 공적 기관 있죠. 국가기관 이런 데서 평가하는 걸 공적 평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국가기관 산하에 평가위원회가 따로 있답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그 독립적인 평가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나라는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미국 이러한 대부분의 나라는 공인감정평가제도입니다. 자, 국가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개인 있죠. 감정평가사를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이 평가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가격평가의 주체라는 얘기죠. 이런 걸 뭐라고요? 공인평가제도 이렇게 합니다. 공인평가제도. 그다음에 자, 평가의 강제성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먼저 필수적인 평가다. 그다음에 얘는요, 임의적 평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필수적 평가는 말 그대로 반드시 해야만 되는 평가. 이걸요, 필수적 평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임의적 평가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평가를요, 임의적 평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그러니까 어떤 게 있냐면 필수적 평가는 이건 반드시 해야만 되는 평가입니다. 예컨대 자, 보상금을 책정하기 위한 평가, 보상평가라고 할게요.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조세를 부과하기 위한 평가, 과세평가 이런 거는 반드시 해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한 경매부동산의 평가 이것도 반드시 해놔야 됩니다. 우리 이제 법원에 가면 이제 그 돈 못 갚아서 이제 경매로 나와 있는 물건들이 있을 겁니다. 얘네들은 그 반드시 평가사가 평가를 해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최저 매수 가격 이렇게 합니다. 그걸 기초로 해서 가장 많이 써낸 자 있죠. 고자가 이제 사가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걸 뭐라고요? 필수적 평가다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임의적 평가는 그야말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평가를요, 임의적 평가다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일반 거래를 위해서 평가하겠다. 자, 그러니까 내가 어떤 아파트를 아니면 토지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이게 적정한 가격인지 잘 몰라갖고 평가사한테 돈 주고서 잘 좀 평가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죠. 이런 게 일종의 뭐라고요? 일반 거래를 위한 평가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담보부동산의 평가 이것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예컨대 한 100억 정도 되는 100억 정도라고 했습니다. 100억 정도 되는 어떤 상가가 있는데 요거를 은행에다가 담보를 잡히면서 내가 그러는 겁니다. 한 5억만 좀 빌려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네요.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굳이 이런 거 평가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아무리 담보 가치가 떨어져도 5억 이하로 떨어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자, 100억 정도 되는 부동산을 담보 잡히면서 95억을 빌려달랍니다. 그러면 이때는 막 떨어지면 회수를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막 평가를 해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평가해도 되고 어떤 건 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이런 걸요, 뭐라 하냐면 임의적 평가다 해줍니다. 하나만 더 한다면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속재산. 그래서 어떤 본인이라는 사람이 이제 사망했는데 사망하게 되면 원칙으로 유언장 있죠. 유언장에 따라 집행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배우자, 당신은 우리 살고 있는 집을 당신이 가져가세요. 그 다음에 장남, 너는 그 부산에 있는 임야 네가 가져가라. 그 다음에 장녀, 너는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30억어치 이거 네가 가져가라. 그 다음에 차남 너는 내가 갖고 있는 그레인저 네가 가져가라. 이렇게 할 수 있죠. 딱딱 정해주고 돌아가셨으면 자 이게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갑자기 교통사고로 사망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유언장도 없이 돌아가실 수 있죠. 그러면 그래도 이 상속일 간에 합의가 있다면 합의가 원칙입니다. 근데 간혹가다 합의가 안 되는 경우도 허다하죠. 그러니까 누나는 배제하고 지들끼리 하나 갖는다든가 형은 더 많이 가져가겠다. 동생은 왜 조금밖에 안 받냐. 서로 막 멱살 잡고 싸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쩔 수 없이 법에서 자 이게 정해진 대로 상속이 진행되는 겁니다. 이걸 법정 상속이다. 그래서 이분의 배우자가 있고 이분의 배우자도 있으면 상속 받는 거고 그리고 자 1순위가 배우자하고 이 사람 쉽게 비속입니다. 바로 아래로 내려가는 사람 있죠. 그 자녀라든가 손자 손녀가 있는데 손자 손녀가 자 자녀가 있는 경우는 손자 손녀는 못 받습니다. 근데 자녀가 없이 손자 손녀만 있다. 그럼 손자 손녀가 받는 겁니다. 이 사람이 1순위입니다. 근데 자녀도 다 있다고 쳐볼게요. 아까 같이 장남도 있고 그 다음에 장녀도 있고 그 다음에 차남도 있다. 그럴 경우는 법정 상속 지분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1.5를 가져가는 겁니다. 이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1대1 이렇게 가져가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가져가려면 하나하나 부산에 있는 부동산이든 그랜저든 전부 다 평가를 해야 되겠네요. 평가한 다음에 이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갔다 그러면 현금으로 정산하든가 지들끼리 정산하든가 변호사 시켜서 정산하든가 그거는 그 다음에 할 일이고 어쨌거나 다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거를 임의적 평가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해야 되고 어떤 건 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아니 아까 그냥 그 유언장 있으면 평가할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유언장 없이 사망하면 평가해야 되겠네요. 이런 거를 어떤 경우는 해야 되고 어떤 경우는 할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이 필수적 평가는 보통 이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평가하는 겁니다. 공공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조세 같은 거 부과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얘는 이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평가하는 겁니다. 사익 평가다 이렇게 합니다. 자, 돈 빌리려고 아니면 상속재산 나눠 가지려고 평가하는 거죠. 그리고 이 공익 평가는 반드시 법에서 정해진 대로 평가해야 됩니다. 이걸 뭐라고요? 법정 평가다. 법에서 이런 부동산을 이렇게 평가해라. 언제까지 평가하고 어떤 절차에 따라 평가해라. 다 정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이걸요. 법정 평가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감정평가와 관련돼서 두 가지 법률이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요걸 통해서 부동산을 토지라든가 주택 같은 거 있죠. 이거 평가해서 조세를 부과하거나 아니면 보상금 책정한 데 써먹겠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그 주택은 이렇게 그 공장은 이렇게 평가해라 아니면 자동차는 이렇게 평가해라 이거 다 정해주고 언제까지 평가하고 어떤 절차에 따라 평가해라 그리고 만약에 평가사가 못된 짓 하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는 벌금 같은 거 부과하겠다. 이거 전부 다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중앙행정기관이 시행 규칙을 정하고 있는데 세세한 내용들을 정하고 있다는 얘기죠. 절차 같은 거. 이게 바로 감정평가 규칙입니다. 요거는 국토교통부 장관 영어로 공표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감정평가 규칙이다. 그래서 이런 걸 다 싸잡아서 법령이라는 겁니다. 법령에 근거해서 평가해야 됩니다. 이걸요. 법정 평가다 이렇게 해줍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걸 기초로 해서 쭉 읽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잠깐만 끊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